한 어머니가 딸의 가족을 위해 7년 동안 아이를 돌보았습니다. 자신은 가장 싼 것을 먹으면서도 가족을 위해서는 심장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연금 300만 원과 2억 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정교한 계산 속에서 하나의 패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원래는 호련히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오직 자신만을 위해 숨을 고르려던 참이었죠. 공항에서 그녀는 짐을 붙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울린 휴대폰 알림 소리와 2개의 음성 메시지가 그녀의 안색을 순식간에 바꿔놓았습니다. 그녀는 울지도 화를 내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단 한 가지 행동으로 현장에 있던 모든 일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수년간 쌓아온 천륜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녀는 과연 무엇을 들었던 걸까요? 평소 효도가 입에 붙어 이웃들조차 칭찬이 자자했던 사위는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걸까요? 그리고 그녀의 딸은 어머니의 편에 섰을까요? 아니면 못 들은 척 외면했을까요? 오늘은 한 사람이 사랑과 고통 속에서 누가 끝까지 함께할 동반자이고 누가 그저 당신의 인생을 소모하려 하는지를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내 평생 가장 무서워한 것이 남에게 빚을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큰 손해를 소위 말하는 내 사람에게 입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7년 전 딸 서윤이가 아이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원래는 산후조리만 도와주려고 잠깐 머물 계획이었죠. 그때 제 나이가 58이었습니다. 공기업에서 갓 퇴직하고 드디어 좀 쉬면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남편은 저와 함께 전국 일주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기차 시간표를 확인하고 서점에서 나홀로 떠나는 국내 여행 가이드 같은 책도 샀었죠. 제가 웃으며 우리 나이가 60인데 청춘인 줄 아느냐고 했더니 남편은 당신이 이렇게 젊은데 당연히 청춘이지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운명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아침 운동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뇌동맥류 파열이었습니다. 한마디 유언도 없이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제 속은 텅 빈 강정 같았습니다. 집에 앉아 있어도 TV조차 켜기 싫었습니다. 밥을 지어 놓으면 식고 식으면 버리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때 서윤이와 사위 박서방이 매일같이 교대로 찾아와 저를 돌봐주었습니다. 뱃속의 아이 이야기를 하며 제게 살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 주었죠. 나중엔 그들이 말하더군요. 엄마, 그냥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아요. 어차피 나중에 애도 봐주셔야 하잖아요. 저도 혼자 빈집을 지키는 게 무의미하다 싶어 아이와 함께 북적이며 사는 게 낫겠다 싶어 짐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생활이 7년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저는 스스로 전업육아 도우미이자 가사 노동자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아이 등하원을 시키고 밤에는 잠을 설쳐가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빨래와 요리는 당연한 일과였습니다. 박서방은 늘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웬만한 보육교사보다 훨씬 나으세요. 그는 말솜씨가 참 좋았습니다. 평소에도 세심하게 굴었죠. 제가 좋아하는 사탕을 사오기도 하고 명절이면 작은 가전제품을 선물하곤 했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 같다며 곰살맞게 구는 그 모습에 제 마음도 훈훈해졌습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저귀며 분유, 방과 후 수업 비용까지 제가 다 냈습니다. 아이가 2살 되던 해 저는 시내에서 가장 비싸다는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1년에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비용에 박서방이 비현실적이라며 반대하자 저는 바로 내가 낼 테니 걱정 말게라고 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하더군요. 장모님, 정말 통이 크시네요. 그때 저는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저를 존경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 손주인데
내가 안 아끼면 누가 아끼겠나 싶었죠. 하지만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그가 제 지갑이 생각보다 쉽게 열린다는 걸 알아챈 것이요. 사실 전 손주뿐만 아니라 서윤이에게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딸은 성격이 저를 닮아 애교가 별로 없었습니다. 공부도 취직도 혼자 힘으로 해냈고 저에게 손을 내미는 법이 없었죠. 하지만 직장과 가사 사이에서 매일 전쟁터 같은 삶을 사는 딸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저에겐 매달 나오는 300만 원의 연금과 남편이 남겨준 저축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지독할 정도로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옷은 10년 전에 산 걸 입고 신발 밑창만 갈아 신으며 살았죠. 그렇게 모은 돈들이 이 가족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리라 믿었습니다. 여행 가기 2달 전이었습니다. 함께 샤브샤브를 먹고 있는데 손주가 TV에 나오는 홋카이도 눈꽃 축제를 보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저기 가요. 나 눈썰매 타고 싶어.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박서방이 끼어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장모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 이제 휴가 좀 다녀오셔야죠. 제가 어리둥절해하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항공권 알아봤어요. 5박 6일 카이도 자유여행으로요. 일정 빡빡하지 않게 호텔도 제일 좋은 곳으로 음식도 최고급으로 예약할게요. 서윤이랑 아이랑 셋이 다녀오세요. 저는 일이 많아 못 갈 것 같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박서방은 원래 짠돌이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계산적인 사람이었거든요. 한 번도 본인 돈으로 우리를 여행 보내주겠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그의 말이 너무나 아름답게 들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장모님께 드리는 작은 보상이에요. 딸 서윤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푹 쉬다 와요. 집 걱정은 하지 말고요. 미안한 마음에 주저하자 박서방은 웃으며 농담까지 던졌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장모님 여행 보내드리고 몰래 이사 가는 거 아니니까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뒤 며칠간 저는 손주의 짐을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새 오리털 점퍼와 방한 바지를 사고 직접 아이를 데리고 가서 방 하나도 신겨보았죠. 거울 앞에서 신난 아이가 할머니 나 눈의 전사 같아? 하고 묻자 저는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서윤이의 화장품 파우치 안에 50만 원을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요. 딸은 절대 달라고 안 하겠지만 엄마 마음이란 게 늘 그런 법이니까요. 떠나기 전날 밤 우리 식구는 둘러앉아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아이는 공룡 장난감을 이카이도에 가져가겠다고 제잘거렸고 서윤이는 제 접시에 반찬을 놓아주었습니다. 박서방은 제게 술 한 잔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 여행은 당연히 가셔야 하는 거예요. 직장이었으면 벌써 전무님으로 승진하셨을 7년입니다. 입으로는 말만 번드르르 하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내 고생을 알아주는구나 싶어 행복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주방 창밖에 달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 보고 있지? 우리 딸 시집 잘 보냈어. 나도 이 집에서 제법 잘 살고 있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오히려 가장 차분했습니다. 손주는 신나서 뛰어다녔고 서윤이는 비행기 안에서 마실 커피를 사러 갔습니다. 탑승구 근처 의자에 아이 손을 잡고 앉아 퇴직 후 가장 기대되는 여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티켓은 이미 손에 쥐었고 짐도 다 붙였습니다. 탑승까지 40분 남은 시간. 무심코 휴대폰을 열어보는데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박서방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 배웅도 못 온다더니 웬일인가 싶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음성 메시지가 2개와 있더군요. 나중에 들으려다 손가락이 미끄러져 재생 버튼을 눌러버렸습니다. 처음엔 그 사람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아주 가볍고 들뜬 말투였습니다. 처음엔 서윤이에게 보낸 것인 줄 알았는데 첫 문장을 듣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엄마,
장모님이랑 서윤이랑 애 데리고 오늘 산카이도 갔어. 내가 왜 여행 보내줬는지 알아? 장모님이 드디어 차 바꾸라고 9천만 원 주기로 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비위 좀 맞춰드려야지. 내가 요 몇 달간 얼마나 친아들처럼 굴었는지 몰라. 일단 잘 보여야 나중에 또 무슨 일 있을 때 돈을 뜯어낼 거 아냐.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저에게 보낸 게 아니라 본인 친어머니에게 보낼 메시지를 실수로 제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뇌 속이 윙윙거리고 몸이 어딘가에 끼인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웃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이번엔 엄마랑 아빠 같이 안 가서 서운해하지 마. 이건 다 작전이야. 일단 저 셋만 보내놓고 장모님 기분 좋을 때 돈 받아내야지. 다음 주에 내가 엄마랑 아빠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그 온천 호텔 예약해 줄게. 둘이 500만 원이면 충분하니까 걱정 마. 내가 당연히 우리 부모님부터 챙겨야지.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500만 원의 위로금, 내 마음속에 빛나던 따뜻한 사위의 모습이 단 2분, 30초 만에 수익률을 계산하는 장사꾼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제 헌신에 감사한 게 아니라 저를 조종하고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친아들처럼 연기했다니 세상에 지난 7년이 그저 연극이었던 걸까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마디마디가 하얘졌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왜 그래? 하며 옷소매를 당길 때까지도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서윤이가 커피를 들고 돌아와 제 얼굴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디 아파? 입을 열었지만 목이 말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며 요동치는 가슴을 억누르고 말했습니다. 머리가 좀 어지럽네. 갑자기 몸이 안 좋아. 서윤이가 제 이마를 짚으며 걱정했습니다.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병원부터 가볼까? 나 안 갈란다. 제 목소리가 서늘하게 나갔습니다. 너희끼리 다녀와. 난 집에 갈래. 서윤이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지금 공항인데 취소하기도 힘들어. 좀 쉬어봐요. 저는 감정이 무너지지 않게 얼굴 근육을 팽팽히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오래 기다린 여행이잖아. 나 때문에 망치지 마. 난 정말 안 되겠어. 가야겠다. 아쉬워하는 손주의 작은 손을 잡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래. 네가 할머니 대신 신나게 놀고 올래? 짐가방을 들고 일어나는 제 동작은 마치 슬로모션처럼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망설이는 딸의 어깨를 밀어보냈습니다. 표 아까우니 얼른 들어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는 딸에게 집에 도착하면 연락하마라고 짧게 답하고 저는 혼자 짐을 끌고 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커다란 구멍이 뚫려버린 그 집을 떠나듯이요. 공항의 통유리벽 너머로 오후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빵빵했지만 저는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타일 바닥 위로 캐리어, 바퀴가 덜덜거리는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때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솜더미 위를 걷는 것처럼 허무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울면 서윤이가 여행을 포기하고 따라올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평화를 가장한 연극의 막을 강제로 내려야 하는데 저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손주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 아이에게 할머니의 축복이었던 여행을 비극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주변에 행복한 여행객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치 약속을 어기고 도망쳐 나온 배신자 같았습니다. 기사가 목적지를 묻는데 제 집 주소가 생각나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간신히 강남구의 아파트 주소를 말했습니다. 가는 내내 창밖만 보았습니다. 차 흐름은 빠른데 제 생각은 패패 빠진 듯 허우적거렸습니다. 박서방의 그 음성 메시지와 지난 몇 달간의 가증스러운 효도들이 겹쳐 지나갔습니다. 영양제를 사오고 밤중에 약을 챙겨주고
매일 안부를 묻던 그 모든 행동들, 친구들에게 우리 사위는 아들보다 낫다고 자랑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게 제가 가진 9천만 원을 노린 것이었다니. 그 9천만 원은 남편과 제가 20년 넘게 모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병들었을 때 간병비로 쓰고 인생의 마지막을 자식에게 패끼치지 않고 마무리하기 위한 보루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그 사람 돈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로 저를 인간 인출기 취급하다니요. 친아들처럼 연기했다는 그 말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2번 걸어 잠그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윤이 파우치에 넣어주려던 그 50만 원이 든 봉투를 꺼냈습니다. 딸, 이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라고 적은 쪽지가 손 안에서 바스라졌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깨져버린 신뢰의 소리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사실 징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의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용당하는 게 아니길 바라서 눈을 감았을 뿐이죠. 3달 전, 박서방이 갑자기 밤 산책을 가자고 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살갑게 굴더니 자신의 낡은 차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에어컨에서 냄새가 나고 고객을 태우기 부끄럽고 헤드라이트까지 고장 났다고요. 저는 그저 8년이나 탔으니 바꿀 때가 됐네 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그는 슬쩍 고급 SUV 모델을 언급하더군요. 1억 3천만 원이 넘는 차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적당히 보태줄 생각도 있었죠. 하지만 일주일 뒤 그는 거창하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본론을 꺼냈습니다. 장모님, 차를 알아봤는데 9천만 원 정도면 아주 좋은 걸로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빌려주시면 매달 100만 원씩 갚을게요. 나중에 장모님 편히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싶습니다. 그는 눈시울까지 붉히며 진심 어린 척을 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대출이자 내지 말라며 정기예금을 해약해 9천만 원을 통째로 줬습니다. 갚지 않아도 된다. 내 돈은 비상금으로 두고 가정을 위해 써라. 그때 그는 제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듯 감격하며 저를 진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바보 같은 감동에 제 눈가도 젖었었지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는 갚을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오직 제 마음이 약해지기만을 기다린 것이었죠.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기가 막혀 할까요? 그날 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소파는 남편과 함께 고른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갈색을 원했지만 저는 회청색을 고집했죠. 결국 제 고집대로 샀을 때 남편은 당신이 좋으면 됐다며 웃어주었는데 지금 그 소파에 앉아 있으니 오직 한기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깨어나고 나면 색깔조차 낯설어지는 법인가 봅니다.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윤이가 보낸 미카이도 사진이었습니다. 설경과 온천, 그리고 환하게 웃는 딸의 셀카. 마지막 사진은 비싼 비취 팔찌였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300만 원 주고 샀어. 돌아가서 보여줄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0분 뒤 딸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며 적었습니다. 귀한 여행인데 돈 아끼지 말고 즐겁게 놀다 와라. 제가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딸은 이 모든 추잡한 계산을 모를 수도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서윤이는 적어도 저에게는 진심이었을 테니까요. 잠시 후 박서방에게서 음성통화가 연달아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구구절절 문자가 날아오더군요. 장모님, 죄송해요. 그 메시지는 저희 어머니기 세워드리려고 과장해서 한 말이에요. 장모님을 인출기로 생각한 거 절대 아니에요. 화 푸세요. 제가 장모님 제일 사랑하는 거 아시죠? 비굴한 이모티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엄마 하는 글자들이 역겨웠습니다. 정교하게 포장된 가짜 감정들. 저는 답장 대신 은행 앱을 켰습니다. 해약한 9천만 원은
이미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예금들을 모두 다시 정기예금으로 묶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방금 해약하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엔 오직 저를 위해서만 모으려고요. 집 근처 대형 마트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세일 코너를 지나쳤습니다. 수입 코너에서 비싼 향이 나는 세제를 골랐습니다. 은은한 로즈우드 향이 나는 금색 통이었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어머, 손님, 잔치라도 하세요. 라며 웃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부터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집에 돌아와 세탁기를 돌리고 거품이 일어나는 걸 보며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집안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로요. 편의점 초밥이 아닌 진짜 일식집에서 썬 신선한 참치 뱃살을 먹을 것. 문화센터 꽃꽂이 수업에 등록할 것. 인생의 색깔을 다시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혼자 버스를 타고 강원도 바다를 보러 갈 것. 그 주에 3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나는 여행사였습니다. 다음 달 시니어 명품 투어를 예약했습니다. 하나는 옛 동료 영희였습니다. 태극권 동호회에 넣어달라고 했죠. 마지막은 치과였습니다. 미루고 미뤘던 임플란트 치료를 예약했습니다. 앞으로 누구 눈치 안 보고 내 이빨로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동안 매달 서윤이네 보냈던 생활비 100만 원도 끊었습니다. 벌을 주는 게 아니라 한 번의 깨달음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서윤이는 캐묻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외카이도 사진을 보내며 제 안부를 물었죠. 엄마, 밥은 먹었어. 춥지 않게 입어. 저는 장미 목욕도 하고 아주 잘 지낸다고 답했습니다. 딸은 웃는 이모티콘과 함께 우리 엄마 드디어 업그레이드 됐네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 밥상을 차리고 100원이라도 아끼려 시장 3군데를 돌던 그 장 아줌마는 이제 없습니다. 자식의 애정을 구걸하려고 예금 통장을 내밀던 노인네도 없습니다. 어머님, 이 커피는 제가 서비스로 드릴게요. 단골 카페의 젊은 직원이 웃으며 라떼를 놓아주었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옛 동료들은 제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수가, 너 정말 달라졌다. 원피스에 립스틱까지 바르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빨간색을 좋아하는지 이제야 알고 싶어졌어. 친구들에게 공항에서의 그 음성 메시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말하는 동안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둘 자신들의 상처를 꺼내놓더군요. 아들 사업 자금 대주느라 집 팔고 전세 사는 친구, 손주 봐줬더니 생일조차 잊어버린 딸을 둔 친구. 우리는 겉으로는 행복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다들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방어벽이 없었어. 상처받기 싫어서 괜찮은 척했고 그게 애들을 망쳐놓은 거야. 가장 나이 많은 길자 언니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소보다 더 오래 커피를 마시고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이제 우리 품위 있게 늙자. 돈도 좀 챙기고 나 자신부터 챙기자고. 서윤이네 가족이 돌아온 날 저는 창가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손주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나 선물 사왔어. 이카이도에서 온 눈사람 인형을 건네는 아이를 보며 웃어주었습니다. 서윤이는 초췌한 얼굴로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할 말이 많은 표정이었지만 입을 떼지 못하더군요. 엄마, 그날 공항에서 들은 거지. 저는 사과 껍질을 길게 깎으며 되물었습니다. 내가 뭘 들었어야 하는데? 서윤이는 입술을 깨물며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엄마. 박서방이 보낸 음성 메시지. 나중에 확인했어. 내가 한국 와서 엄청 혼냈어. 본인은 그냥 장난이었다고. 시어머니 기 살려주려고 과장한 거라고 하는데. 나도 알아.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런 계산이 있었다는 거. 저는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이기적인 거 몰랐겠니? 그저 내 밥 맛있게 먹어주고 명절에 선물 사오고 가끔 병원 같이 가주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던 거지. 서윤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바보 아니야. 그런데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고 우리 관계가 깨질까봐 무서워서 모르는 척했어.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누구를 지켜야 할지 몰라 공평하게 굴려다 결국 나한테 상처를 준 거야. 하지만 기억해라. 모두를 만족시키려다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잃게 된단다. 그날 이후 일상은 평온해졌지만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말마다 딸네 집에 가서 요리하지 않습니다. 손주 학원비도 더 이상 제 몫이 아닙니다. 슈퍼 할머니라는 배역에서 은퇴한 것입니다. 이제 딸네 집에는 손주가 보고 싶을 때나 초대받았을 때만 갑니다. 음식도 18첩 반상이 아니라 딱 먹을 만큼만 4가지만 준비합니다. 박서방은 여전히 과일을 사들고 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굴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연기하고 있다는 걸요. 저도 같이 연기해 줍니다. 전구 갈아달라. 무거운 짐 옮겨달라 시키기도 하죠. 그를 내 아들로 만들려던 기대를 버리니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그저 문가에 앉은 손님처럼 대할 뿐입니다. 서윤이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이제 돈 이야기 꺼내지도 못해. 정말 잘못했다고 빌더라.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돈 이야기는 네가 직접 해라. 나는 내 엄마지. 너희 부부 공동 계좌가 아니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는 6시 반에 일어나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라떼 한 잔을 들고 벤치에 앉아 수십 년 다닌 길가의 핀 꽃들이 얼마나 예쁜지 이제야 보았습니다. 나를 정의하던 수많은 희생을 내려놓고 나니 오직 장미숙이라는 세 글자만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 안에는 제 정기예금 통장과 신분증, 그리고 제가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가고 싶은 고급 실버타운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제가 선택한 존엄한 방식입니다. 어느 오후 손주가 영상 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학교에서 미래의 우리 가족을 그렸는데 제가 휠체어를 타고 바다를 보고 있고 뒤에서 커다란 개가 밀어주고 있더군요. 그 개 이름이 뭐야? 물었더니 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예금 통장이야. 할머니는 통장이 지켜준대. 저는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의 노후는 예금 통장이 지켜주는 게 맞지. 인생의 후반전은 누군가의 사랑이나 공경에 기대어 사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무엇이 행복인지 정의하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복 있는 삶입니다. 올가을 하늘은 유난히 맑고 높습니다. 저는 오늘 저를 위해 정성껏 차린 저녁을 먹고 내일 떠날 여행 가방을 챙길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속도로 걸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효자인 줄 알았던 자식이 당신의 주머니를 계산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끝까지 인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찾아 물러나시겠습니까? 돈과 감정이 뒤섞인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이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인생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웰다잉 그리고 인생의 길이었습니다.